네,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 교육예술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홍기성 원장님의 악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육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교육사회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제10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을 하셨으며 지난 2022년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단일 후보를 역임하셨습니다. 홍기성 원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강연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한주 원장님이 조금 늦으신 것 같아서 설치겠습니다. 일명 땜방은 아니고요. 순서가 약간 바뀐 거니까 지금 사실은 김지경 원장님 의장님께서 교육권이나 큰 담론을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는 조금은 현실적이고 뭐가 지금 이슈되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연대와 협력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번역한 책인데 어제 좀 나왔으면 들고 와서 한 번씩 들으려고 했는데 월요일날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도 그렇고 지역사회하고 학교가 어떻게 해서 협력하느냐에 대한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그러니까 고립된 학교 하나, 고립된 교사 한 명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트워킹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담고 있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버밍햄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이제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한 불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불의다. 이런 얘기가 지난 사실은 서희초 사건, 여의도 집회 이걸 보면서 교사들의 그 분노, 어떤 한 사람의 죽음 이게 갖는 파장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써보려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킹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고립된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이 교육의 숲도 그런 연결고리를 고민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성당을 짓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석공이 벽돌을 놓는 사람이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은 벽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신이 벽돌 놓는 사람이나 벽체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당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어떤 부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자기가 정말 그런 책임감을 있게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는 나 혼자서 그냥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 우리 사회라고 하는 전체, 우리 교육이라는 전체, 우리 삶이라는 전체를 고민하면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 한 장면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기 동일한 직종에서 30만 명이 모여서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조용히 또 자기 직장에 갔다. 또 그 다음 주에 또 나온다. 그 11번을 그렇게 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전례를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손꼽을 만한 사건이다. 그냥 집회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집에 갔다. 그럼 문제 해결된 게 아니죠. 지금도 아직 목화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엄청나게 던져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생선과 성장과 소멸을 얘기했는데 이 그래프는 90년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제가 같이 물론 팀이 돼서 만든 그래프인데 다른 데서 나온 그래프하고 다른 게 실제 그 연도마다 교육 통계들이 하나씩 축적된다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좀 더 업데이트 했는데요. 이 초등학생들의 숫자입니다. 70년대 초에 590만으로 최대점을 찍고는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쭉 내려와서 좋네. 이게 완전히 이제 지금 20만 대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위기 상황이 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빨간색은 고등학교, 연두빛은 중학교, 연두빛은 고등학교, 밑에 있는 보랏빛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 인구 구조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대학들이 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보면 거의 모든 초등학교도 다 폐교되어 있어요. 도시에도 폐교된 학교도 계속 생기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앞서 교육권도 새롭게 써야 된다. 학교라는 제도도 새롭게 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이 생명을 버티기 위한 노력 해야 되지만은 대안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거는 좀 큰 얘기고 지금 목화 대입제도까지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세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또 수능입니다. 어제도 뭐 뉴시즌가 전화 와가지고 한참을 저한테 인터뷰하려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뭐 큰 사건 없이 평이한 수준으로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큰 사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왠지 쉬운 수능이라 얘기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걸 둘러싼 수많은 이슈들이 또 뭐든지 하나 터지긴 터져요. 근데 제발 뭐 문제 오류로 원장이 날아가는데 이번에는 문제 오류라면 원장 정도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까지 날아가지 않겠냐는 내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든 그런 그 절박한 상황인데 28학년도 입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지난 10월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왜 그렇게 발표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별위원으로 지난 3학기에 들어갔단 말이죠. 뭐하냐? 그러니까 김정희 의장님 말씀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거의 고사 상태예요. 고사는 둘째치고 거의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보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특위를 만들어놓고 뭘 하느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해요. 회의장도 없어가지고 2시간 회의하고 발언 한 번 하면은 끝나요. 좀 더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다음까지 하시죠. 근데 내용도 보면은 입시제도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뭐 교육부가 주면은 우리가 자문위원 정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정말 희한하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위원들 와가지고 회의비 받고 그냥 스타디 모임처럼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고 끝나고 한마디 하고 끝나고 그게 한 4번 정도 하다가 10월 11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발표 내용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죠. 어쨌든 대입제도 관련돼서 지난 한 3, 4년, 4, 5년 그러니까 이 2021년 2월에 고교학점제가 실행계획이 발표됐고요. 17년부터 시작됐잖아요. 17년, 18년, 19년, 20년 이 4년 동안 3년 반 4년 동안에 고교학점제가 간다. 그러면 당장 거기에 부합되는 평가 방식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할 거냐 절대평가할 거냐 그 논의하다가 그래 1학년은 공통과목이니까 상대평가 9등급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주장에 뭐 동의하고 2학년 3학년 선택과목은 5등 절대평가를 한다. 여기까지 해서 21년 2월에 발표를 했어요.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어떤 그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확정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입제도는 또 별도의 문제죠. 대입제도가 4년 예고제니까 2024년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확정에 대해서 발표돼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초에 사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고 의견 수렴을 한 1년 동안 거쳐서 뭐 하든지 그럼 지금쯤은 결정이 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발표를 안 하냐? 뭐 교육부 장관이 뭐 휴가 중이라서 못한다 뭐 하여튼 계속 미루다가 10월 10일 날 그것도 그 10월 11일이 저 강서구청장 선거네. 그 전날 깜짝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론이 묻히도록 아마 그런 의도였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 전에 얘기 좀 하세요. 현대의 수능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쭉 많잖아요. 뭐 한국사 영어 절대평가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 상대평가를 늘려야 된다. 아니다. 절대평가를 늘려야 된다. 이 담론들이 있죠. 두 번째는 상대평가라고 하는 특성상은 어떻든 4%, 7%이 등급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난도가 높고 낮고 떠나서 항상 상대적인 어떤 그 위치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다른 친구보다 못하면 나는 등급이 낮아진다. 이게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대입제도에서도 그렇고 친구가 없고 전부 다 적이 되는 구조를 한국 교육은 만들고 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항이 쉬우면은 물수능. 우리나라는 수능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물 아니면 불이야. 저는 그 대외적으로 나중에 들어보니까 불수능의 전형을 제가 유도했다. 그 원장님은 불수능의 대표 주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8년 국어 31번 문항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때 대국민 사과도 제가 했습니다. 짧은 했어요. 그 기자가 묻더라고요. 원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임까지도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1년 지나실 쯤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틀리고 먹고가 아니라 난도가 너무 높다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사실은 킬러 문항이 그에 관련되죠. 지금 저 4번인데요. 킬러 문항을 없애라. 킬러 문항이 뭘까? 사실은 이번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이 뭘까에 대해서는 데피니션이 없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 문항에 성취 기준 4개 내지 5개가 종합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밖에서 나와도 웃기는데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출제위원들 누굴 보면은 그거 아니고 한 문항 안에 여러 가지 출제 아니다 50원을 더 끌어달라면 어떡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출제위원들한테 물어봐도 이제 그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교육과정 벗어나서 뭐 공교육 정상화 법안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난도는 당연히 어렵죠. 그걸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너다없이 킬러 문항을 없애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난도를 낮추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난도를 낮추면은 사건이 해결되느냐? 그럼 올 수능이 되느냐? 그러면 수능이 제대로 갈 거냐?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학부모 되기는 연배가 좀 지나치게 올라가신 분들인데 관심은 없는 게 우리 애가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그 전체에서 순위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물수능을 하면은 모두가 편할 것 같죠. 불수능을 하면 모두가 편할 것 같죠. 뭐 어느 걸 하도 안 편해요. 근데 물수능을 하면 사건이 터집니다. 상위에 변별이 안 된다. 그 현실적인 논리 때문에 빅 마우스들이 난리를 할 거예요. 이번에 물수능으로 낸다. 그러면 저 어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적어도 4년 전에 예고한 그런 시스템을 갑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바꾸라. 이게 그것만으로 원래만 영향을 줬으면 모르겠는데 제 추측인데 나중에 나오는 2028 대입제도가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교육부와 소통할 때 논서수의 서논술식 수능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이게 상반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오고 사교육 카르텔 나오면서 논조가 그러니까 그때 뭘 발표하려고 했는데 늦추기 시작한다. 이게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슈가 나왔던 그 키워드를 이번에 발표한 것도 보면 제일 딱 타이틀 나온 게 공정수능입니다. 수능 자체가 당연히 공정해야 되죠. 근데 공정수능이라고 이중적인 어떤 그 의미를 거기다 얘기했던 것은 대통령의 그 말 때문에 그렇고 대통령이 쉽게 내라, 공정하게 내라, 사교육과 연결되지 마라. 이걸 문제 제기하는 순간 다르게 준비하고 있던 입시 제도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게 왜곡된 거를 바꾸고 하다 보니까 10월까지 공부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2028 입시 제도 지금 발표된 시안은 철저하게 정치 수능이다라고 제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출제진과 사교육과의 카르텔도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30일 출제 기간인데 2007년도 포항 지진 나고 나서 2세트를 내달라고, 그거 한 세트 늘어나는데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요. 근데 2세트를 내달라고 30일 안에 안 되니까 40일로 연장합니다. 40일 동안 2세트 하면은 출제원들은 정말 중도들입니다. 처음에 15일 동안 만들고 인쇄 들어가면은 한 나머지 한 보름 정도는 뭐 출제 근거 같은 거 작성하고 하면서 조금 쉬고 있는데, 그 과정에 40일로 늘어나면서 2세트 만들라니까 15일 만에 하고 하루를 쉽니다. 그리고 또 한 15일, 20일을 세트 2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제가 줄이고 해서 35일까지 갔는데 지금도 그 시스템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원들은 처음에 한 보름 동안 첫 번째 세트, 그게 원안이고, 두 번째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출제까지 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두 번째 세트 지금 출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당 받으면서 2세트를 만드니까 그 로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아마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부담되어서 못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을 때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하고 사교육과의 카르텔이 있느냐? 사실은 사교육과 카르텔이라는 것이 넌센스인 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다 검증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더 이상의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 문제를 팔아먹는 많은가, 이런 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인가요? 그 현 교육과정 평가원의 주요 간부, 그때는 평가원 그 다음 원장이 선임되기 전이었으니까 뭐 얘기하면 바로 들은다니까 말을 못하는데, 핵심 간부가 저랑 얘기하면서 뺏겼습니다. 뭘 뺏겨? 그러니까 출제위원진의 명단을 지금까지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갔는지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뺏겼다는 거예요. 그걸 뺏기면 어떡하냐고. 그걸 가져가지 않은 한은 사교육과의 카르텔을 검증할 방법이 없죠. 그럼 목에 칼이더라도 그건 주면 안 되지. 그건 보안사항인데 뭐 위에서 훑어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보면은 어떤 A라는 교사가 출제에 노트를 받고 이 사람이 문제를 팔아서 사교육과에 돈을 벌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개개인의 일탈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뭐 그건 개인의 문제로 하면 되는데, 그걸 다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뭐 문제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는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겠죠. 뭐 허락을 받거나 뭐 승인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원천 차단하고 그 전체가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고, 마치 출제기관이 서로 짜고 하는 것처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언론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뭐 대통령 말을 그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막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은 공공의 시스템을 망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출제에 들어가면은 뭐 기본적으로 초안을 만듭니다. 일주일 후에 현장 교사들이 갑니다. 그러면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별도의 공간에 거주하게 되고, 출제위원들이 첫 번째 세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문항 하나하나마다 그 난도를, 예측 난도를 적어 놓습니다. 이건 초고난도 문항, 고난도 문항이면은 정답률이 5%, 10%, 20% 이런 식으로 매겨놓고,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현장에서 오는 검토위원들이 일주일 후에 합숙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자, 지금부터 시험 치겠습니다. 여기 국어 문항 하나씩 나눠주고, 여기 수학 나눠줍니다. 자, 본인 이름 쓰세요. 이름 꼭 써야 돼요. 그럼 쓰셔야 돼요. 그래놓고 시험 똑같은 시간을 주고 시험 칩니다.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 만점 나오고 국어 선생님 국어 만점 나올 것 같죠?
아이고 제가 하여튼 제 이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문항이 학생들 시각에서 몇 프로의 정답률이 나올지 예측하라.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출제했을 때 기준하고 채점위원들이 채점했을 때 기준이 이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면 난도 조절이 됐다고 보는데 어이없이 출제위원들은 이거 한 10% 정도 정답률이 나올 거다 했는데 검토위원들의 생각에는 이거 한 30, 40%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항들 또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2차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한 팀이 들어옵니다. 2차 검토위원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또 조용히 대기 줄 다 세워놓고 시험 또 칩니다. 그 과정을 몇 번을 거쳐서 난도 조절과 이 문항 분포 조절을 해놓고 최종적인 승인을 받고 인쇄가 들어간 이런 건데 공정한 그 게임의 룰이 있는데 또 공정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어떤 일이냐면은 수능 공정 수능 검토 뭐라나 검토위원 점검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두 차례의 검토위원들이 들어가는데 또 검토위원들 위원회를 만들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원회 구성을 교직 경력 5년 이상 최근 몇 년 동안 수능 출제를 들어보지 않았던 분, 사실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은 베테랑들이 들어와요. 베테랑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그렇게 검토해서 만들어놨는데 초짜 교사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그 문제가 이거 킬러 문항이네요. 이거 내주세요. 이런 구도가 되면 안에서 싸울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처음 그걸 한다는데 없던 프로세스가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혼란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혼란하기를 내가 기대하지는 않고요. 잘 갔으면 좋겠는데 고민입니다. 어쨌든 10번에 보시면은 수능이 공정하냐 이 이슈에 대해서는 또 수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1차적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시험장을 동일한 환경 속에서 만들고 동일한 시간을 주고 오지선다의 객관식으로 가고 공정하죠. 그런데 수능 점수와 가정 배경 이거를 상관관계 되면 갈수록 올라갑니다. 이게 공정하냐라고 보면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수능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 전형을 줄이고 정시 위주로 가자 이 말이 공정성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요구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굉장히 왜곡된 데이터 됐다. 어릴 때부터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학력고사 세대가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수능 세대고 학력고사하고 수능의 차이점은 아마 거기에 있다고 봐요. 교과 중심의 수업과 수능 94년 학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수능의 이 공부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수능은 어릴 때부터 훈련된 아이들이 점수를 더 잘 받게 되어 있다. 뒤늦게 늦은 학습자들은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좀 놀다가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좀 해볼까? 그럼 확 올라가요. 근데 지금의 수능은 좀 해볼까?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축적된 게 아닌 이상은 갑작스러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강대 입학처장 했던 분이 지난달에 그런 얘기 합니다. 수능 그 프로테이지를 10% 늘렸습니다. 수능 위주로, 정시 위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서강대가 입학 정원이 한 1,800 정도 되는데 한 10% 늘리니까 한 200여 명이 정시로 더 추가 들어가지고 이전 해보다 늘어난 거잖아요. 누가 이 200명의 자리를 차지하는가? 자기가 일일이 데이터를 분석해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특목고와 하락군이 100%를 찾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여분, 정가분을 물론 그 전에 벌써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또 정가분을 차지하는 계층 집단을 보니까 그것이 공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목고, 자사고를 합치면 한 100여 개 됩니다. 그러면 그 100여 개의 학교에 학생이
한 300명씩 평균 졸업한다고 치면 3만 명입니다. 서울 시내의 평균 대학 입학 정원은 약 3천 정도 됩니다. 한 학교에 평균으로. 그러면 그 10개 학교를 그 3만 명이 고스란히 전형하게 된다. 수능을 점수로 입시를 점수로 만나면 그것도 있어요. 그게 공정하냐? 뭐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이제 그 도입을 하고 우리가 제가 사실 이 앞부분에 선원술식 이것은 이게 2019학년도 평가원에서 제가 있을 때 연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 뭐 주요국의 선원술령 입시제도를 분석하면서 어느 나라도 상대평가로 내신을 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대개의 고교학점제 방식의 선택적 교육과정을 가면 그 교과에 대한 성취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미국, 프랑스, 핀란드,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 대개 또 선원술식 문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오지선다형이든 사지선 객관식으로만 딱 끝나서 입시 들어간 나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나라는 없으니까 우리의 고유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90년 말에 한국의 평가원 원장, 초대 원장이었던 박도순 원장이 중국을 가십니다. 가서 워크숍을 해요. 입시제도 한국의 수능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고 그걸 중국 사람들이 받아 적습니다. 그게 지금의 가오카오의 원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입시제도하고 비슷해요. 수능하고 비슷해요. 단 차이가 있습니다. OMR 카드가 우리와는 우리 OMR 카드보다는 한 4배 정도 큽니다. A4 용지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지 그보다 좀 더 큰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OMR 카드가 노란색이 큰데 왼쪽 한 줄 정도가 OMR 마킹할 수 있는 객관식 그거 체크하는 거고요. 오른쪽 여백 그리고 뒷면 여백은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가오가오가 우리한테 배워봤지만은 주관식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수능 치는 인원수가 45만 정도 되겠죠? 제가 뭐 데이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그 중에 30%가 지금 N수생이 나는데 중국에 원래 가오가오 시험 응시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가서 2019년도에는 950만 명이었고요. 원래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서 한 1100만 명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100만 명의 시험 답안지를 선원술식을 누가 채점하느냐? 가능이나 하냐? 믿기나 하냐? 여러 가지 질문이 던져지는데 거기는 이제 각 성별로 별도 채점한다. 그러니까 그 채점위원들이 1000만 명을 다 채점하는 게 아니니까 숫자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100만 명을 채점한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떠냐? 지금 뭐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선호식 문을 들어가면 이래 있는 채점 방식과 절차를 하면 되겠다라고 예측했는데 여하튼 교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2,500명에. 그러니까 첫 번째 수능에 선원술 문항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 나오고요. 두 번째 선다형 위주의 수능, 지금의 수능과 이 선원술식 수능을 병리하자, 이원화하자. 두 번째 잡리 수능 1과 수능 2로 이게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요. 세 번째 분리 구성원의 경우에 미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역별 핵심 역량,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측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객관식으로는 미래 핵심 역량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잖아요. 객관식도 잘 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경험상 그건 대단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 설문조사 이런 거 나와서 거기에 관련된 연구를 했던 거예요. 해보니까
도입 방안 이제 이 결론 부분인데 첫 번째가 분리구성안이 제일 1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 대한 것을 공통 고등학교 졸업 자격고사처럼 해서 점수보다는 패스페일로 자격고사화한다. 둘째, 선원술식 문항으로 구성된 영역을 신설한다. 기존 수능과는 별도로 한다. 공동 출제한다. 만약에 이걸 대학별로 출제를 하면 바로 본고사형으로 하니까 공동 출제한다. 채점도 공동 채점 가능하다. 셋째, 다양한 교과를 통한 종합적인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문제를 낸다 이런 거예요. 네 번째는 계열별로 낸다. 바칼로레아 같은 경우에도 한 6, 7개 계열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인문, 사회, 자연, 이공계 여러 가지 계열, 예체능까지 있다면은 세분할 수도 있고 광역으로 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고교학점제에서 선택한 과목을 깊이 공부하면은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갈 수 있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그때 연구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제도가 중요하니까 대입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된다. 또 역으로 자기의 그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면은 평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농담상 그런 얘기 합니다. 강아지가 몸통이 꼬리를 흔들지 꼬리가 몸통을 흔듭니까? 꼬리하고 몸통이 뭔데요? 교육과정은 몸통이고 대입제도는 꼬리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대입제도가 몸통이고 교육과정이 꼬리지. 이건 현실이고 원래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과 그것에 따른 마지막 이수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는데 평가가 안 바꿀 수 없으니까 바꿔진다면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추정해보면은 이 방식이 그나마 고교학점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정당화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되겠다. 그러면서도 사교육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좀 더 공정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되고 수업을 정상화해야 되고 학생들 선택권도 구해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는 게 이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연구를 19년도에 했었던 겁니다. 다른 방안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고교학점제로는 지금의 수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밀어붙여 그런 걸 붙이는데 홀날이 이완료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게 있고요. 지금의 이제 수능을 다 아시겠지만은 국어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 있고 선택 과목 있고, 그러니까 다 공통 있고 선택 있고, 이것도 공통 있고 선택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구도로 가서 사실 출제하는 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출제위원들 구할 때 오늘 제일 어려운 과목들이 뭐냐? 수산, 해양. 시험 치는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전국에 수산계 고등학교가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교사들 불러야 되는데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가고 그 사람들 욕을 합니다. 200명 시험 치는 거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4%, 7%, 7% 문항 20문항 가지고 그렇게 만든데라 어떡하고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고 전체 한 950문항 출제를 합니다. 그런 구도에서 선택하면 많기는 하고 이거를 한 팀을 구성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의 이제 또 이슈는 선택 과목 간의 표준 점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쉽고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쪽으로 가죠. 경제학 쪽으로는 잘 안 갑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한 2%, 3%만 들어가요. 대개는 사회문화, 윤리, 사상 이쪽으로 쉬운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렵고 적은 숫자가 간 데는 아무래도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교육의 현재 입시제도의 문제라면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이 발표가 10월 10일 날 그 시안의 핵심입니다. 이 시안이 발표되고 나서
들어보니까 내가 대학원생들한테도 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고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데요. 이런 얘기. 그냥 단순 논리, 앞서 얘기한 공정수능의 논리 그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없이 모든 교과 그 과목을 선택 과목 없이 공통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신 5등급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래는 절대평가 한다고 선언했던 거를 상대평가를 변개한다고 했습니다. 상대평가 변개하면은 상대평가예요. 수능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1학년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선택 없습니다. 다 똑같이 갑니다. 문과, 이과 구분도 없습니다. 매우 단순한 논리로 가는데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하고 좋네요. 교육부가 학부모 대상 공청회 하면서 몇 번 돌아다니는 걸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보면 학부모도 잘 모르니까 단순화시킨 것에 대해서 선호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화의 목적보다는 공정수능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따라가는 것 같고,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나 교육과정 변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맞죠. 안 맞죠.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는 아마 2조 올 때부터 그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뻥차버린 거죠. 학교 현장에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사회 통합과목은 중학교 과목 수준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 된 거라고 본다면은 2학년, 3학년 때 선택을 할 이유도 없고, 그 선택 과목 시간에는 다 잠을 자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수업 자체가 망가지도록 돼 있다. 지금 저 고교학점제의 시조실에서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참 허무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는 교육과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정도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국어, 영어, 수학 이것도 사실은 통합으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선택을 해서 자기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열어뒀다면은 통합하는 순간 다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 수학을 생각해보세요. 미분, 적분, 확률, 통계 이런 게 다 통합되어 버리면은 문과 학생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미적분하고 뭐가 빠졌죠. 기하가.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이 침공해서 같이 시험 치니까 유불리 따지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학만 열심히 하면 이과 애들하고 관계없이 점수 따를 수 있다?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문과 학생들이 해야 될 수학 범위를 넘어서는 걸 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문과 지향적인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그 나머지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만약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있다. 그 중에서 내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 다 들어야 돼요. 그게 통합과학이면은 2학년, 3학년 때 관련 과목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 학습 범위가 문과생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니까 전체를 다 극단적으로 보면 다 공부해야 된다. 학습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구도를 생각해 보면은 참 어이가 없다.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이 안을 들고 지난 11월 1일 날 드디어 만났습니다. 싸울 준비를 딱 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가. 교육부의 심모 담당 국장이 와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고민을 엄청 했고 진일보 한 아니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앉아있다가 당신들 도대체 미래형 수능을 준비한다고 발표한다 그래놓고 도대체 지금까지 여기서 미래형의 미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제가 원장할 때 그 담당 과장이었어요. 잘 알아요. 그 친구도 나 혼자 고민했던 친구인데 싹 바뀌어가지고
이 안이 그래도 미래의 그 통합사회 통합과 이런 걸 통해서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강론에 어디에서 그런 게 나왔느냐 뿐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와 누가 참여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를 좀 얘기해달라. 얘기 못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권에서 그 이슈 때문에 이게 왜곡돼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뭐 자기가 얘기할 수준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과학위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 어떻게 11월 3일날 국가교육위원회 본회의가 있는데 특위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내일 모레 특위 때는 이 얘기 안 한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안을 보고 이렇게 하고는 절차적으로 보고했다 그러고 넘어갈 거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11월 21일 날 워크숍을 해서 좀 집중 논의하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제가 하는데 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특위가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배수진을 쳐야 되지 않겠냐. 저 국회 정론관에 가서 특별 국가교육위원회 특위를 사퇴를 선언하고 이 안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무기력해요. 완전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전혀 지금 보세요. 교육부에서 한국어 80%가 찬성했다는데 그 모니터링 인단한테 했던 거고 질문의 그 질문 방식도 보면은 뭐 그 절대 평가를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절대 평가, 상대 평가를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학부모 그 부모는 다 그 상대 평가해줘 80%. 또 뭐 입시제도에 뭐 선택 과목을 유불리겠다는데 통합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게 80%예요.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이 시점. 그래서 정말 28 학년도에 입시 들어가고 이 아이들이 2040년, 2050년을 살아갈 아이들인데 그들에게 오지선다형의 이런 수업을, 이런 시험을 매긴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좀 더 10발이 아니라 한 두세 발이라도 앞서 나가는 좀 진전된 안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같이 좀 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랑 공유하실 내용들일 텐데 고교학점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학교 입장에서 교사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만이 높기 때문에 잘 됐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 지난 5년 동안 준비해왔던 건데 그런 문제고요. 공교육 정상화 이게 사교육이 더 황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2번, 3번이 다 그렇고요. 4번 학생들의 학습량에 과다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모든 교과를 다 선급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그런 그 학습량을 줄이고 자기가 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완전히 무산되는 거죠. 한때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교육부랑 그때 논의할 때 만약에 내가 수학에 관심이 없다. 여기 뭐 수학 담당하는 교감생도 하겠지만은 수포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수학을 안 해도 된다. 공통 수학만 하고 2학년 때부터는 뭐 인문사회계열의 뭐 글쓰기 작가가 되고자 한다. 무슨 뭐 방송국에 나가려 한다. 그러면 수학보다는 인문사회 쪽에 이걸 더 집중 이수하겠다. 중학교 때까지 더 이상 수학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로 고교학점제를 선전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그러는 듯 이 교육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는 이 상대평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에서 뭐 사각세라든지 여러 단체들은 수능 상대평가,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달라. 아마 그렇게 가기 힘들 거예요. 여전히 그걸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기 힘드니까 적어도 내신에서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원래 선언을 했던 거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기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런 근본의 변화를 불가능하다면은
그런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구분 전환하자.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논의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요, 대학의 선발 자유권이라든지 서논술형 수능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내야 되지 않냐는 건데, 아마 희망이 있을까? 뭐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답답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육군도 마찬가지로 포시라든지 2030 학습 나침판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서 강의할 때는 많이 하는데 학교 현장은 오히려 30년 전 학력고사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한국 교육의 현주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의 숲을 통해서 이 목소리들이 좀 더 전달될 수 있는, 또 이한주 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땜빵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